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건설안전 기사의 저자 한현자리입니다. 자, 오늘은 2016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내용에 대해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건설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다 라고 첫 번째 적어주면 되고요. 두 번째,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자, 세 번째, 사업주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비탈미연 보호공법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식물 심기 공법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식물 심기 공법. 다른 말로 식생공법이라고도 사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뿜어 붙이기 공법이 있습니다. 뿜어 붙이기 공법. 이것도 역시나 뿜칠 공법이라고 쓰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블록 공법. 역시 블록을 쌓으면 비탈면을 보호를 하겠죠. 그 네 번째, 돌 쌓기 공법.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이랑 돌. 역시나 뭘 쌓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돌 쌓기 공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낙석 방지망이 있습니다. 낙석 방지망을 치면 역시나 비탈면을 보호할 수 있겠죠. 해당 내용 여러분들 작업형에서 이어져 나오니까 이 내용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중 리프트의 종류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조금 쉽게 느껴질 수도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리프트의 종류, 양중기중에서 첫 번째, 건설용 리프트입니다. 우리 건설 현장 가면 무조건 보이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역시나 우리가 지나가면서 자주 보는 거 뭘까요?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카센터 많이 보이죠? 거기 있는 리프트가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역시나 이것도 많이 봅니다. 특히 이사하는 시기 때 많이 보겠죠. 그럼 뭘까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해당 표를 보실게요. 자, 해당 표를 보시면 이게 반대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내용을 주어져요.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함으로 운반할 수 있는 설비로서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리프트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설용 리프트에 대한 내용, 그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에 대한 내용, 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내용, 이 해당 내용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이런 형식 말고 다른 형식으로 나왔을 때 바로 맞출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절연 손상으로 인한 위험 전압의 발생으로 야기되는 간접 접촉에 대한 방지 대책 2가지를 작성하시면 합니다. 자, 간접 접촉에 대한 방지 대책입니다. 자, 첫 번째. 동시에 접촉 가능한 2개의 도전성 부분을 2m 이상 격리시킬 것. 도전성이라는 거는 뭔가 붙으면 좀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성은 뭔가 이제 전기가 뭔가 이어서 간다, 도전한다. 그러니까 도전한다가 우리가 옛날에 도전하는 무슨 모험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길도자에다가 전기전자. 그러니까 뭔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 도전성 부분은 2m 이상 격리시켜. 두 번째, 동시에 접촉 가능한 2개의 도전성 부분을 절연체로 된 방어물로 격리시킬 것. 역시 맞죠. 절연체로 방어물을 격리시키면은 뭔가 접촉 방지 대책이 되겠죠. 그 마지막 세 번째, 2000V의 시합 전압에 견디고 누설 전류가 몇 1mA 이하가 되도록 어느 한 부분을 절연시킬 것. 여러분들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요 내용인데 단위 중요하다. 단위. 차라리 한글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단위에 대한 중요성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의 법조항이 어디에 있느냐? 자,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9조의 절연 장소에 대한 쪽에 보시면은 해당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이거 지금 여러분들 2016년도 보시고 계신데 제가 촬영하고 있는 거는 2026년도입니다.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해당 문제 25년
산업안전부부터 해서 산업안전, 그 건설안전 포함해서 자주 나온다. 해당 내용이 너무 자주 나와서 제가 강조를 해드릴게요. 발표 2개 쳐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다. 그 두 번째, 방호 선반을 설치한다. 그 세 번째,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한다. 그 네 번째, 보호구를 착용한다. 그 다섯 번째, 수직 보호망을 설치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암기법은 낙방출보수라고 합니다. 낙방출보수.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고요. 자, 해당 법안 어디나 나와 있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의 내용을 보시면 해당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여러분들 잘 암기해 놓으신 게 중요할 듯 합니다. 자,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준수사항 3가지만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와 콘크리트 작업 시의 준수사항 조금 틀립니다. 해당 내용 교재 보시면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쓰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작업 중에 집안의 치마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 장비 지지 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 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세 번째,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수의 요동, 선해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자, 그리고 네 번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했으면 즉시 보수할 것. 그래서 우리가 암기법보다 콘작, 건작이라고 외우시는데, 여기서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근로자의 호수 요동, 선해로 인하여.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타설 장비 가지고 이제 타설을 할 때 붐이 있죠. 그 붐이 굉장히 크고 우리 엄청 무겁습니다. 근데 이게 요동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게 너무 압력이 세다 보니까 힘이 너무 받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근로자가 잡고 있다가 그 힘에 못 이겨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 힘에 못 이겨가지고 중심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바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난간 등을 설치를 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난간들 설치하면 좋겠지만은 보통 일반 상황에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이 법안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도를 해주는 게 안전관리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보일링 방지 대책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아주 간단한 암기법 있죠. 암기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암기법 지지흙입니다. 지지흙. 자, 보일링. 첫 번째, 지하 수위의 저하. 자, 두 번째, 지하 수위의 흐름을 변경하고요. 세 번째, 흙막이 벽을 깊게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지지흙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다음은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별 색채 기준이다.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안전보건 표지에 대한 내용 물어봤죠. 자, 여러분들 신기방위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첫 번째 종류. 금연으로 봤습니다. 금연의 바탕 색채 뭘까요? 이거는 흰색입니다. 그 기본 모형은 빨간색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비상용 기구로 물어봤거든요. 바탕 색채는 뭐냐? 이거는 녹색입니다. 그 기본 모형 색채는 흰색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안전복 착용입니다. 안전복 착용. 자, 이건 바탕 색책이 무슨 색? 이거는 파란색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폭발성 물질 경고. 바탕 색채는 뭐냐? 이거는 무색이 되는 거겠죠. 기본 모형 색채는 빨간색입니다. 여러분들 말로만 들으니까 모르겠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신기방기 네이버 카페에 있는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여러분 한 번만 써보면 싹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쉽게 암기가 되실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다음 보기의 사업장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운수업 상시 근로자 500명이라고 물어봤고요. 자, 두 번째 토사석 강업 상시 근로자 1000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총 공사 금액 1,500억 이상인 건설업입니다. 자,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이겠죠. 자, 첫 번째, 운수업 몇 명일까요? 상시 근로자 500명일 때는 2명 이상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토사석 강업 상시 근로자가 1,000명이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 몇 명 이상? 이거는 2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 공사 금액이 1,500억 이상인 건설업은 안전관리자 최소 몇 명이냐? 이거는 3명 이상입니다. 3명 이상. 그 실제적으로 세 번째, 총 공사 금액이 1,500억 이상이면 3명도 솔직히 부족합니다. 더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준은 3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은 진짜 10명이 있어도 모자란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워낙 현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현직 가셔서 현재 상황을 보시면 더 알기 쉽게 될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거푸집 동바리 조립 또는 해체 작업에 대한 특별 교육 내용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뭐 답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 재미난 히스토리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동바리의 조립 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조립 재료의 취급 방법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자, 세 번째. 보고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자, 네 번째.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안기법은 뭐냐면 앞글자 따서 안기법 동조보조입니다. 동조보조. 자,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에 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의 특별교육 내용 39가지에 대한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내용 기억이 많이 남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점검 받죠. 점검 받을 때 해당 내용 때문에 이제 가태료가 나왔던 적이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푸집 동바리 해체를 하는 사람이 있고 거푸집 동바리를 정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해체를 하는 사람과 정리를 하는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해체 작업자만 특별 교육을 실시했었는데 그 밑에 있는 정리하시는 분도 거푸집 동바리 조립 해체의 해체 작업 특별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인해서 가태료를 받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뭐 억울했던 사항이긴 한데 이 내용이 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도 이제 현장 가시면 거푸집 동바리 가보시면 알 겁니다. 가보시면 특별 교육을 할 때 이 사람들은 특별 교육에서 제외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애매하면 무조건 특별 교육 실시를 해버리는 게 가장 주요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2가지를 작성하시고 나섰다. 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자, 첫 번째.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두 번째.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세 번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네 번째,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입니다. 말을 보면 굉장히 어렵죠. 그냥 결국에는 딱 하나입니다. 그만두거나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바로 그냥 자른다. 해촉이란 말은 너무 좋은 표현이고 그냥 잘라버린다. 요 내용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자,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해당 계산 문제는 2016년도에 나왔던 계산 문제에서 지금 2025년 2월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 가지고 문제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보기. 건축공사 요율 2.28% 기초액 432만 5천 원을 라고 적어줬는데, 자, 이것도 중요한 거는 요율과 기초액은 미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25년에 나왔던 문제를 재구성해서 다시 알려놓은 왜 우리가 2016년에 옛날 법안 문제를 풀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뀐 버전의 문제를 개정해서 풀어야겠죠. 자, 첫 번째, 직접 재료비 25억, 간접 재료비 3억, 직접 노무비 10억, 그 외 10억, 총계 48억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오른쪽 표가 있죠. 이 해당 표를 여러분들이 원래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요율과 기초액을 미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해당 표 크게 안 어렵습니다. 몇 번 써보면 다 외워집니다. 별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발주자 제공 재료비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비 푸실 때 어떻게 푸시냐면, 자, 안전보건관리비. 자,
25억 더하기 3억 더하기 10억입니다. 이건 뭐냐면 직간직입니다. 직간직. 자, 직접 재료비 25억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간접 재료비 3억, 그 직접 노무비 10억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0.0228입니다. 근데 이게 왜 0.0228이냐? 자, 적어보죠. 2.28%에서 100분율이죠. 그러면 두 개 들어가면 되죠. 뒤로 두 번 들어가면 0.0228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0.0228 하고요. 자, 그리고 더하기 기초액 432만 5천원 하면 9,096만 5천원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발주자 제공 재료비를 제외 안전보건관리비는 곱하기 1.2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재료비가 빠지는 거예요. 재료비가 발주자가 제공해주는 비용이 25억, 직접 재료비 25억이겠죠. 자, 조금 지워볼게요. 안 보이실까봐. 자, 25억. 그리고 직접 노무비가 들어가겠죠. 직접 노무비 10억이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서 10억이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재료비가 빠진다 했잖아요. 발주자 제공 재료비가 간접 재료비가 빠지는 거겠죠.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곱하기 0.0228하고 더하기 432만 5천원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곱하기 1.2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렇게 푸시면 1억 95만 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 2의 값 중에서 더 작은 값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됩니다. 그러면 1억보다 더 낮은 금액은 9,096만 5천 원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9,096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처음 이해하시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조금만 더 몇 번 풀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여러분들 결국엔 우리가 이제 안전관리자가 되면 이 내용은 무조건 알아야 내용입니다. 안전보건관리비가 어떻게 계산이 되고 어떻게 요율이 구성되고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는 안전관리자가 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연평균 근로자가 600명의 사업장에 안전전담부서에서 6개월간 불안정한 행동 발견 조치 건수가 20건, 그 불안정 상태 조치 건수 34건, 그 안전 홍보 3건, 안전회의 6회, 권고 12건의 안전활동을 펼쳤다라고 합니다. 이 사업장의 안전활동률을 계산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주어졌네요. 단 1일 9시간, 월 22일 근무, 6개월간 2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안전활동률 공식을 아셔야겠네요. 자, 안전활동률은 근로시간 수 곱하기 평균 근로자 수 분의 안전활동 코스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자, 그럼 보시죠. 자, 근로시간 1일 9시간 적혀있죠? 그러면 9 곱하기 월 22일 근무 곱하기 22. 자, 그리고 중요하죠. 평균 근로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근로시간 수죠. 그럼 평균 어떻게 되냐? 여기서 6개월이라고 했죠. 그러면 곱하기 6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 평균 근로자 수 있죠. 그럼 평균 근로자 수가 600명 나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또 600이 되겠죠. 그러고 더 쉽습니다. 안전활동 건수 다 더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불안정한 행동 20건, 불안전한 상태 조치 34건, 안전 홍보 3건, 안전회의 6회, 권고 12건, 곱하기 10의 6승을 하면 여러분들 105.22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것도 역시나 단위가 없다. 단위가 없다. 만약에 105.22%를 썼다. 이러면 틀린다는 거겠죠. 이거 주의할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 14번. 상시 근로자 수 산출식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산출식 쓰면 되겠네요. 자, 상시 근로자 수의 산출식은 자, 건설업 월 평균 임금 곱하기 12. 12는 왜 12일까요? 12개월이잖아, 1년이. 12개월이니까. 분의 연간 국내 공사 실제액 곱하기 노무 비율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016년 필답형 1회차 건설안전기사 해설 강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특이하게 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던 파트인 것 같은데 이 계산 문제 여러분들 결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조금만 공부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믿고 따라오십시오. 저는 신기방의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인유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